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지요. 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이 나왔지만 비싼 땅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제1야당 의원들 중에는 다주택자 비율이 40%에 가깝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20억 8천만 원. 시민단체의 이 조사 결과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갭 투자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안쓰러움 없이 나쁘게만 바라보겠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쪼개서 제2의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55세에서 79세 중노년층 가운데 3명 중 2명이 또 더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임대차 3법의 용적률 상향까지 말들이 무성한데 내 집 한 칸 갖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이 들고 싶어하는 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눈높이에 맞게 읽어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7월 29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영찬님께서 지금 전라도 광주에 장대비 내리는데 운전하실 때 차폭등을 꼭 켜시고 안전운전 하자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피피 없도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죠.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무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것이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미사일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주 발사체에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액체 연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 4차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어제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우리가 얘기할 때 북한 얘기할 때 미사일에 실험을 했는데 이게 고체 연료 실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체 연료는 구조가 간단하면서 발사체 내에 항상 저장이 돼 있어서 별도로 이제 액체처럼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이동이 용이하게 바로 발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제작비도 액체 연료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비용도 저렴하고. 예, 그리고 누출 위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것들에서 만약에 이제 대형 위성 어떤 물체를 쏠려 그러면은 로켓을 한 4개 정도를 묶어갖고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액체보다 고체가 훨씬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체 연료에 대해서 참 목이 말랐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미사일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어요.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180km 사거리 딱 제한을 했습니다.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김대중 정부에 와서 사거리 300kg로 늘렸다가 이명박 정부 때 800kg로 늘렸어요.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두 번의 지침 개정이 있었는데
2017년 9월에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두 중량 해제는 사실 미사일 자체가 튼튼해져야지 가능한 것이라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4차 개정으로 모든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그렇죠.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에 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이. 이게 참 그렇군요. 의외라고 느껴지실 텐데 우리가 한국 위성을 뭐 무궁화 메토 저희가 발사를 했었는데 그게 정찰 위성이 아니군요. 그게 정찰 위성이 아닙니다. 군사용 네. 정찰 위성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변국들에 비해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왔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방 안보 얘기할 때 킬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킬체인이 뭐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대량 살상무기 같은 걸 쏜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알고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킬체인의 완성이 바로 정찰 위성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찰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위성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늦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고체 연료를 활용해서 정찰 위성까지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북한의 내부를 이제 이렇게 저고도로 날면서 24시간 정찰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킬체인이 완성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를 하지만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반은 바로 굳건한 안보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말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특히 지금 뭐 민간에서까지 우주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딱 보고 떠오른 네. 단어가 있는데 내자입니다. 뭘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기조이기도 한데요. 예. 자주국방. 자주국방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들 대다수의 분석은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제 때문에 제한되는 그렇죠. 부분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수 진보 크게 갈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풀려야 우리가 실제로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서 굉장히 어떤 계속 협상을 하고 기울였던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자주국방의 한 맥락에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의 3.18 혁명입니다. 뭐 보통 혁명하면 어떤 기존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걸 생각하지만 네. 북한에서는 군사적으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했을 때도 혁명을 많이 붙이는데요. 북한이 2017년 3월 18일에 고출력 엔진 분출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것이 뭐 굉장히 의미 있다 해서 북한에서는 이를 3.18 혁명이라고 부르고 예.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기에는 아마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단에 사용하는 고체 엔진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지금 짚고 있거든요. 예. 말 그대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남북이 지금 어쨌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한 안보 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보 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김현용 차장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적외도 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면 깜빡이지 않는 눈을 갖는 것이다.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네. 실질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그동안 하거든요. 많이 깜빡였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워크가 깜빡이는 눈이죠. 네, 사실상 뭐 눈이 없었다라는 좀 네. 비판은 나왔었는데 어쨌든 깜빡이는 지 않는 눈을 갖게 됐다라는데 그러네요. 어제 김영 차장이 각종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봤거든요. 뭐 브리핑 나온 것도 봤고 KBS 9시 뉴스도 봤는데 네. 잘 안 웃으시는데 어제는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협상을 주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협상할 때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성과가 높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키워드는 제가 우주 산업을 꼽았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뭐 고체 연료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이 앞으로 이제 민간의 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풀린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우주 산업이 인류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또는 뭐 블루칩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현재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이 지침 때문에 100분의 1도 발휘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사실 지금 우주 전쟁이라 그래요.
뭐냐면 중국, 러시아, 일본 즉 한반도 주변국이 다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가 튀기는 우주 전쟁 중이다. 중국, 러시아는 뭐 ICBM, IRBM, SLBM 다 만들고 있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3년에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네. 더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사실 북한 전역까지는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요걸 벗어나면 중국, 러시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시기에 또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걱정할 거는 이것 때문에 한미 관계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냐 좋아질 것이냐 저는 가능성은 좋아지는 점도 있고 또 걱정되는 점도 있다.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에 왔을 때 한미 관계가 리주버네이트 되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예. 재생되어야 된다. 예. 재생. 그러면 어떤 의미로 재생이라는 말을 썼느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미 관계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그만큼 아까 자주국방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원하는 것 이만큼 들어주고 한국이 자주국방을 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니 방위비도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붙을 수가 있어서 예. 방위비 분담에 대한 청구서가 다시 또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협상력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차장이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협상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협상이라는 건 사실 주고받는 것인데 반대급부를 주지 않았다는 협상을 했다는 것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김현종 차장이 어제 9시 뉴스, 어제 예. KBS 9시 뉴스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어요. 질문자가 협상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렇죠.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반대군부 없다라고 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아마 이 한미 미사일 지침하고 이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분리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과 조금 다른 흐름을 짚자면 이번에 서지영 라인이 어쨌든 완성이 됐잖아요. 네.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제가 됐고 박지원 국정원 이제 후보자가 사실상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예,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서지영 라인이 어쨌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조금 다른 어떤 뭐 남북 간의 흐름이라던가 혹은 미국 간에 있어서도 좀 다른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서지영 라인 저는 뭐 외교안보 라인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북한하고 한번 원 없이 일을 해보라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북한이 어젠가 그저껜가 김정은 위원장이 노병대회에 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핵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언한 것이라 지금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합니다만 북한의 전략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진 사실상의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핵군축 논의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서지영 라인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한 단어가 담대한 변화, 대담한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통일부나 안보 라인들과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핵 억제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핵 문제를 우리가 계속 갖고 갈 거야가 아니라 자 우리 체제를 좀 인정해줘.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어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북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될지 두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또 이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조형물 하나를 지금 두고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외교 갈등으로 이러다 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이 식물원 잔디밭에 설치한 조형물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조형물의 이름은 영원한 속죄인데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복 차림의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앞에 양복 차림의 남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약간 사죄를 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 소녀는 아마 뭐 위안부라던가 어떤 한일 관계에서의 피해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특히 저 남성은 혹시 아베 총리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정부가 약간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논평을 했고요. 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에 원래 이제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막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제막식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자생식물원장인 이제 김창렬 원장이 이게 사비를 뒤로 조형물을 제작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자생식물원도 민간인 겁니까? 아마도 그런 것은 민간식물원. 민간식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인데 일본 총리든 정치인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꼭 누구라고 특정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민간식물원 앞마당에 내 돈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설왕설래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방장관의 논평까지도 나온 상태고 우리 정부에서도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의 사유지에 그냥 설치한 조형물 정부가 이것까지도 국제의 어떤 예의와 뭐 이런 것을 좀 따져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 지금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대목에 대해서 두 분도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뭐 민간 사유지에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조형물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외교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외국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국제 예양이라고 할 때 어떤 뭐 법적으로 꼭 묵지는 않더라도 호의와 예의로 상대국 원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조형물이 아베인가 아닌가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게 뭐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베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원장은 그냥 아베가 사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정치인이라도 좋겠다. 그 소녀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놓고 산케이 신문이 한국이 저것을 보고 찬반이 나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산케이 신문은 좀 보수적인 그런데 신문이죠. 둘 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더 증폭될 거라고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게 강행이 된다면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다음 달 4일에 벌써 그 강제 배상 판결이 있는 일본 기업의 현금, 국내에 있는 기업 현금 자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면 일본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그렇겠네요. 거기에 놓아요 또 다음 달 말에는 한일 정보 보호협정,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것도 지금 재연장할 건지 말 건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까지 나온다면은 아마 한일 간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간인이 본인이 만든 앞에 조형물을 세운 게 그게 크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아니 이거는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손에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겠죠. 아버지가 이 어떤 내 딸이 수도 있겠죠. 가해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오히려 외교 문제로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일본 정부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아베 총리가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린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꺼내든 게 한일 문제예요. 네. 사실은 비판이 일 것을 알면서도 뭐 신사참배한다던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는 시기를 보면 묘하게 정치적인 거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 국내 정치랑. 그래서 저는 이건 오히려 일본 정부가 문제를 키워서 오히려 이것이 명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 우리 정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이게 오히려 갈등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론이 흘러가게 두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일본 뭐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 좀 밖을 이렇게 주적으로 삼다 보면은 외교 문제가 좀 틀어질 수가 있어서 서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끝으로 믿고 싶지 않은 또 성범죄가 이렇게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묶어서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저지른 성범죄인데 다른 내용이죠, 두 가지가. 아,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경찰분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네. 최근 이제 일부 경찰들이 좀 심각한 성범죄가 적발돼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판결이 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모 지구대 소속 경감입니다. 경감 보통 이제 하위직은 아니죠. 근데 네. 경위로 나중에 강등이 됐지만 경감인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서 지금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결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편의상 A 씨인데 네. A 씨가 경찰 내부 인사망을 통해서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알아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내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냐, 마치 그 성폭력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 뭐 사진 이런 걸 전송한 걸로 나타났고, 예. 그 랜덤 채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에 이 휴대전화 번호로 이 피해자들한테 대한 뭐 여러 가지를 유출됐다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일어난 피해자의 겁니다. 전화번호를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이 바꾼 전화번호도 유포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피해자들이 워낙 지금 피해를 호소했었고 이런 범행이 9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근데 지금 1심만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뭐 1심이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는 최근에 탈북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탈북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 간부 모 씨가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에게 정보 수집을 이유로 접근해서 12차례 정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이 네. 이 부분에 나서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를 했고요.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경찰에 이 진정서를 냈다. 그런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뭐 진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경찰이 아닐까, 경찰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경찰관도 많으신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욕을 먹는다. 사실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밖에 안 되는 것인데 두 번째 그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이 경우에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 해당 경찰서에 네. 보안계나 청문 감사관실에 알렸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 가해자로 지목되는 A 씨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회피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호소를 하고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말하도록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업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싶고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을 잘 보호했다고 영웅상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다. 그리고 앞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 동료 여자 경찰관들을 그런 식으로 한 거 이거 지인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인 능력 찾아보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내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이제 처벌받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A 씨가 지금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이 됩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 그 여성 경찰관들 신상을 알아낸 방법이 내부 망을 통해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왜 이제 우리가 속하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원 소속인들만 들어가는 인트라넷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탁 이름을 치면 어느 부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끔은 집 주소도 본인이 원하면 입력되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공직자로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전에 그렇죠. 우리가 텔레그램 엠벙만 사건 할 때도 문제가 된 게 뭐 공익근무 요원이 그래요. 정보를 빼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 행안부에서 최근에 밝혔는데 만약에 성범죄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면 예전에 정부에서 시상했다는 것도 소급해서 취소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훌륭하게 일하고 있지만 공직자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지요.